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9월 30일 화요일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전라남도 홍도 앞바다에서 109명이 탄 유람선이 좌초했습니다. 다행히 전원 구조됐습니다만 세월호 그 참사를 겪고도 바뀐 건 별로 없었습니다. 승객 이모 씨가 119로 전화했는데 불통이어서 부랴부랴 다시 112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112 요원은 위치가 어디냐라는 말만 되풀이하더랍니다. 더군다나 전화 감도 좋질 않아서 이모 씨는 그만 전화를 끊었답니다. 경황 없을 승객에게 위치가 어디냐 또는 세월호 때처럼 동경 몇 도냐 이런 말이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죠? 오늘 사고 때도 구명정 역시 엉망이었답니다. 그나마 승객들이 알아서 찾아 꺼내서 서로 입혀주기도 했답니다. 구조 군안 과정에 달라진 건 거의 없습니다. 구조 관련 근무자분들은 약속 장소 같은 거 정할 때도 동경 몇 도, 북위 몇 도 지점에서 만나자 이렇게들 말하십니까? 자동차 보험 회사들도 다 되는 신고전화 위치 확인 기능이 왜 112에서는 안 되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거 뜯어 고치자고 세월호 특별법 잘 만들자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는 해체된다는 해경이 성과급 인상분 포함해서 내년 예산 10% 증액을 요청했답니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회식 후에 고고 안전하게 고고 집에 갈 땐 고고 회식 후에 안전하게 집에 갈 땐 고고 대리운전.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1636 누르고 고고 대리운전. 네네, 고고 대리운전입니다. 이젠 누르지 말고 말로 걸자고요.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엄마, 손아재지는 안 돼요. 말하는 전화 문의는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말해주세요. 고고 대리운전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네, 9월 30일, 9월 말일입니다. 이제 1년, 올해도 딱 석 달밖에 남지 않았네요. 가을은 이렇게 속절없이 깊어가는데 국가 최대 현안은 어떤 진전이 있는지 오늘도 유가족과 여야 대표가 3자 회동을 이어갔지만 큰 진척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얼마 전 그 보온병 안상수 창원시장에게 시의회에서 계란을 투척했던 같은 당 소속의 김성일 창원시의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었는데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물론 시장에게 계란을 투척하고 하는 것들이 아무리 민의를 대변한다고 하지만 그건 폭력적인 방법은 맞긴 한데 그게 과연 구속까지 시킬 사안인가? 뭔가 싸늘한 바람이 사방에서 몰려오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진짜 인터뷰에서는 경향신문의 그 4컷짜리 시사만평 장도리라고 아시죠? 아주 풍자가 대단하고 깔끔하게 잘 그려낸다는 평을 듣고 있는데
매일 그 만화를 그리고 있는 박순찬 화백을 연결하겠습니다. 박 화백에게 뭐 궁금하신 것 아무거나 좋습니다. 뭐 이건 너무 묻기에 시시콜콜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요. 그에 관해서 묻고 싶거나 또는 뭐 시사 만평가들의 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게시판에 올려주십시오.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자, 뉴스 브리핑 시작할까요? 김영민 PD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다음 주 10월 6일부터는 우리 이강윤의 오늘이 5시 반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동안 우리 이강윤의 오늘이 너무 시간이 적어가지고 하여튼 시간에 굉장히 쫓겼죠. 다양한 그런 뉴스도 제대로 전달 못 해드렸는데 이제는 좀 넉넉하게 좀 시간을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거의 뭐 한 100테라바이트급의 두뇌를 가진 김영민 PD가 9월 개편안을 만드느라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예. 한 달 후에 이런 또 상당히 큰 규모의 부분 개편을 하게 돼서 예. 조상훈의 뉴스바도 늘어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손댈 게 많았을 텐데 고생 많았습니다. 아침에 그 진행하는 조상훈 국장도 시간이 모자라서 인터뷰 더 물어볼 말이 있는데 급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좀 다양한 뉴스를 좀 전해드리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좀 30분씩 이렇게 좀 늘렸습니다. 여러분의 PD의 용단을 일단 존중하고. 아니 제가 용단을 내려요. 그런 거 아니고. 아무튼 이륙하자마자 착륙 준비해야 하는 느낌은 그랬었어요. 네, 이륙하자마자 13분이라고 하죠. 예, 이륙해서 그 고공에 안착하기까지. 자, 오늘 첫 소식, 광화문 광장. 이제 광화문 광장의 세월호 유족분들이 언제부터 지금 거기서 농성을 벌이십니까? 이게 참, 한 3개월. 초여름부터 그렇죠. 그러셨던 것 같은데. 5월, 말이죠. 2월부터 그랬죠. 자, 그런데 지금 광화문 광장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도로 가운데 섬처럼 자리하고 있지 않아요? 네. 양측으로 지금 차가 오가고요. 자, 그러다 보니 이게 광장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 이런 지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을 진짜 광장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오늘 한겨레가 인터넷판에서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 도로 한가운데 섬처럼 자리한 이런 광장을 한쪽에 붙인다는 겁니다. 어느 쪽에 붙이냐? 세종문화회관 쪽으로 붙인다는 겁니다. 예. 대략 그림이 그려지시죠? 네. 그러니까 차로폭은 크게 줄지는 않지만 네. 가운데 있어서 분리시키는 분리대 같은 역할을 하는 거를 네. 없어서 광장은 광장대로 네. 차량 소통은 소통대로 하겠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로마의 성 베드로 광장 같은 서양의 광장은 대부분 광장의 4개면 중에 2개면, 3개면이 건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말이죠. 자, 이제 세종문화회관 쪽에 광장이 붙게 되면은 광장의 한쪽 면이 빌딩으로 채워지면서 심리적 안정감을 줄 그런 효과도 있고요. 상점 같은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편해서 그렇죠. 시민들이 모이기 쉬울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이 아이디어를 낸 분이 승효상 씨란 분인데 네. 굉장히 건축계에서는 유명한 분입니다. 그렇죠. 정말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낸 분인데 아주 개념도 있고요. 예, 이분의 어떤 그 판단이란 점에서 상당히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신뢰를 하는 편인데 자, 광장을 두려워하는 세력들이 있죠. 네. 광장을 만드는 것을 두려워하는 세력도 있고요. 자, 이렇게 또 광장이 넓어지는 효과, 또 시민들의 접근성이 높아지는 효과, 이걸 그리 바라지 않는 세력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물론 또 이제 교통 문제도 따져봐야 될 부분이긴 한데 말이죠. 네. 예. 자, 교통 흐름에 큰 문제가 없다는 서울시 관계자의 그런 평가도 있는데 말이죠. 지금 현재처럼 된 것은 오세훈 시장 때였죠? 그렇죠. 광화문 광장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무슨 스키 행사하고 말이죠. 예, 맞아요. 그 기억나요. 정말 엽기적이었습니다. 그나저나 사람이 바뀌니까 세상이 정말 이렇게 직접적으로 작지만 큰 의미 있는 변화를 하는군요. 광장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 그거는 말 그대로 권력자가 자신감을 갖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이 광화문 광장을 한편으로 이렇게 붙이는 아이디어를 낸 주체가 바로
박원순 서울시장입니다. 근데 또 광장이 말이죠. 네. 시위를 억제하는 그런 기능을 발휘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프랑스 혁명, 파리 꼬민 등으로 해가지고 네. 이 시위대에 질린 프랑스의 권력자들이 네. 1900년 파리 대정비를 하면서 어허. 골목길을 다 없애고 대부분을 다 광장으로 만들었습니다. 파리 이 구도심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광장이 굉장히 넓어요. 네, 네. 왜 광장을 넓혔느냐? 시위하기 좋게. 거기 시위- 모여서 그냥 해라. 아니야, 그게 아닙니다. 그럼. 시위를 하고 난 다음 이제 진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과거의 구도심은 골목이 많아가지고 흩어져 버리면. 그 숨어버리면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예, 예. 광장을 만들어버리면은 잡기 편하다는 거죠. 영화 바리케이드에 나오는 그 많은 골목들 이거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또 언제 파리까지 갔다 왔어요, 그래요? 예, 몇 번 갔습니다. 네. 2번 갔군요. 예, 하여간 이렇게 광장을 시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서울시의 취지 상당히 주목됩니다. 여기서 공사를 시작한답니까? 일단 뭐 여러 공청회 과정도 거쳐야 되겠고요. 또 중앙정부와의 어떤 소통도 있어야 되겠죠. 아직은 그냥 아이디어 차원인 거죠. 이렇게 네. 해보자. 그래서 네.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 기사는 이렇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광화문이 굉장히 면모도 바뀌고 네. 기능도 상당히 바뀌게 되겠네요. 네. 지금은 사실 아주 어정쩡해서 네. 이순신 장군으로부터 세종대왕까지 그 공간이 죽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 분수대에 그냥 아이들 와서 노는 거 하고 뭐 유가족 이런 것밖에 없어서 애매했는데. 네. 자, 그렇군요. 다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딸 왜 어떻게 해서 수원대 미대 교수로 갔다 뭐 이런 얘기 아직도 계속 뭐가 여진이 나옵니까? 예, 지난해 2학기 때 수원대 미대 교수로 채용이 됐죠. 정교수로 채용이 됐습니다. 자, 정교수가 되는 조교수로 채용이 됐는데 그러니까 전임 강사 자리를 지위를 확보한 거군요. 전임 강사가 아니라 조교수. 그러니까. 예. 임시 강사가 아니라 전임 교원이 됐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네. 그동안 수원대는 말이죠. 비정년 계열 교수로 채용을 했습니다. 비정년 계열이 뭐냐?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교수를 말하는 겁니다. 비정규직이죠, 한마디로. 예. 그런데 작년 8월 김무성 대표 딸이 지원할 당시에는 정년 계열 교수를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혜택을 바로 김무성 대표 딸이 받은 거지요. 게다가 지난해 2학기 전국대학 예체능계 신임 교원 평균 연령이 44살인데 30살에 불과한 석사 학위 소지자인 김 대표 딸이 정년이 보장되는 교수로 뽑혔단 말이죠. 어허. 이게 뭐겠습니까? 게다가 또 지원 기간이 이 김무성 대표 딸이 지원했을 때에는 단 3일에 불과했습니다. 네. 그 전에는 한 일주일 기간을 줬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거는 김무성 대표 딸을 특혜 채용하기 위한 그런 목적, 목표 이거 아니겠는가라는 판단을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쓰는 전형적인 수법이죠. 예. 특정한 사람을 뽑으려고 하면 예. 살짝 며칠만 뽑습니다. 예. 그리고 신문 광고도 한번 내긴 내야 좋은 되니까. 인재가 올까봐. 그렇지. 예. 신문 광고도 내긴 내야 되니까 예. 별 유명하지 않은데 저 뒷면 어디다가 네. 돈 적게 주면 또 그런 대로 밀리니까 그렇죠. 후딱 한번 내고는 딱 끝내버려요. 예. 그리고 그것만 복사를 해놔. 그렇습니다. 그럼 신문 광고 냈다고 증빙은 되거든. 네. 자, 김무성 대표 딸은 우리 딸이 열심히 공부했다. 이렇게 뭐 해명을 했다고 하는군요. 예. 자, 간단하게 이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수원 삼성 블루윙즈의 정대세 선수에 대해서 변희재 씨가 과거 외국 방송 등에서 정대세 씨가 김정일을 존경하며 믿고 따른다. 내 조국은 북한이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북한을 찬양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이다라면서 고발장을 냈는데 네.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겁니다. 축구 선수 말이죠, 정대세. 예, 그렇습니다. 특수한 성장 배경을 고려했다라고 하는데 말이죠. 예. 변희재 씨는 그렇게 시간이 많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무혐의 처분됐다니까. 자, 뉴스 브리핑 김영민 PD였습니다. 서북청년단의 만행. 제주도민의 증언을 통해 살펴보자면 서삼 사건 매우 징거러. 서북 청년군 문입사기 때보라 이건 그냥 사람 하나 중엔 아무도 아니야. 덮어놓고 노인도 심원왕이네 아들 내느라고 두드려 패지 말이여. 좀 이래 임신된
아이어몬 때려 창으로 다 쑤셨다. 다 죽여버리고 다. 여자를 이제 생포하면은 무조건 대검으로 옷을 다 찢어서 알몸으로 그냥 세우고, 원래애들은 무조건 개구리 돌에 매붙여서 죽이듯 매붙여가지고 발로 밟아서 그냥 죽여버리고 그 자리에서. 경찰들이야, 그거 뭐 그 당시 경찰관 있으면은 참 지금 내가 씹어먹고 싶은 심정이야. 서북 청년단에서 가장 유명한 인사는 김구 선생 암살범 안도희. 안도희는 1917년 신의주 부근 용천에서 대지주고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안도희는 47년 서북청년회에 가입하면서 극단적인 반공주의자로 나서게 됩니다. 팟캐스트 노유진의 정치 카페. 서북청년단이 사실은 1940년대에 미군정과 이제 이승만 정부의 비호를 많이 받았어요. 자금 지원도 받은 것으로 사실이 드러났고, 뭐 조병옥, 장택상 이런 경찰 쪽에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불러다가 격려도 하고 그랬고요. 그리고 김구 선생을 암살한 안도희 서북청년단 여기 멤버, 소속이죠. 여기 소속이었죠. 멤버였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 아직 정부 수립 이전에 좌우익으로 나뉘어서 여러 차례 서로 대립을 할 때인데, 그때마다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때마다 앞장서서 폭력을 휘두른 그런 단체입니다. 최악의 그런 행위는 제주 4.3 사건 때 3만 명. 수만 명을. 이건 뭐 법도 없고 그럴 때니까요. 그냥 서북청년단에서 흉기, 총 이런 거 들고 가서 자기들이 얘 빨갱이야 그러면 막 죽이는 이런 행위를 했던 데인데, 잘 몰라서 재건하겠다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서북 청년단을 재건하겠다는 자들이 재건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오랫동안 이 노란 깃발을 오래 달고 있다 보니까 이 노란 깃발 자체가 비를 맞고 이래서 굉장히 훼손되고 너덜너덜하고 너무 모양도 안 좋으니까 이제 세월호 유가족들의 아픔을 알지만 이것을 이제 다 거두어서 없애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모아서 보관하자, 서울시에 보관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는 거지. 노란 리본이 훼손돼서 서북 청년단을 재건하겠다는 말. 기울이 오는데도 지금 그 진도 앞바다에서는 지금도 구조 활동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성과도 없이. 이대로 가게 되면 한겨울에도 또 그분들이 또 바닷속에 들어가야겠습니까? 못 들어갈 겁니다. 구조, 잠수 인력의 인권을 위해서 서북 청년단을 재건하겠다는 말. 이름을 그대로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그 왜곡된 역사 인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북청년단의 과거 활동에 대해서 우리의 어두웠던, 부끄러웠던 어떤 기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랑스러워. 오히려 그것을 갖다가 이제 흉내 내려는 거는 이제 좀 제가 보기엔 치기와 만용 이런 것들이 이제 겹친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 사람들만 탓할 게 아니라 이미 그 전조가 보여진 게 아닌가. 예를 들면 이번에 KBS 이사장 된 분이 지금 다시 조명이 되고 있는 제주 4.3 사태라든가 이 여수 순천 사건이라든가 그런 것이 공산당에 의해서 결국 체제 전복 기도에서부터 비롯됐다고 하는 것은 명명백백한 역사에서 다 나오는 사실들입니다. 다만 그런 것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양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이 또 이 끝까지 굉장히 심각한 후유증을 낳고 있지만은 이 대한민국을 결국 지키는데 그러한 식의 그 일이 필요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비극이었습니다. 한편 소박한 이유로 서북 청년단을 재건하겠다는 사람들을 향해 누군가가 던진 한마디. 서북 청년단은 물러나라! 얘들은 가족도 없는 어디서만도 못한 새끼들아! 뭐하더라!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틀째 지금 여야 그리고 유가족 대표 만나고 있죠? 네네. 진전이 좀 있어 보인다는 얘기들이 나오던데 어때요? 네.
지금 확실히 진전은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어제는 여야 그리고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이렇게 3자가 이제 만났었죠. 예. 오늘은 지금 오전에 여야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이렇게 3자가 만났다가 이제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는 일단 뒤로 이제 빠지고요. 여야 원내대표가 오후에 이제 협상을 계속을 했었는데요. 예. 지금 전체적으로는 대체로 가닥은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합의문까지 나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좀 한 차례 더 조금 절차가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한데요. 예. 지금 전반적으로는 지금 여야 간의 협상의 물꼬는 트였고 또 그 협상의 결과도 대체로 지금 가닥을 잡은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미 있는 진전이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전권을 위임받아라. 이완구 새누리당 이완구 대표가 유가족 측에 이렇게 말해가지고 이제 좀 옥신각신하기도 했는데. 유가족 측은 빠지고 지금 여야 두 대표만 만나서 얘기한다는 얘기는. 네. 야당과 유가족 사이에 최소한 무엇은 지키자. 그런 마지노선에 대한 모종의 합의나 이런 게 있고, 그거에 바탕에서 지금 절충을 한다. 이렇게 알아들으면 됩니까? 대체로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두 차례 합의 과정에서, 여야 잠정 합의 과정에서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부족했고, 예. 그게 결과적으로 좀 차단을 불러일으킨 측면이 굉장히 있었지 않습니까? 그 대목이 이번에는 최소화되는 그런 모양새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게 좀 한 가지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 여야 간에 이제 좀, 합의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그게 이제 옳으냐 그르냐에 관한 가치 판단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일단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막판 한 가지 절차가 더 남아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건 유가족 측이 사실 또 한 번 좀 결단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오늘 아침 보도를 통해서 일부 언론에 실렸고 이제 일부 언론에는 실리지 않아서 아마 못 보신 청취자분들도 있으셨을 텐데 아침에는 그렇지만 이제 오후에는 아마 다들 이렇게 관심을 조금만 가지셨으면 다들 들으셨을 텐데 네. 어제 여야 유가족 3자 협의 과정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이완구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박영선 원내대표에게 당신이 협상 당사자, 그리고 당사자로서의 자격, 또 세월호 유가족들의 전권을 위임받은 당사자이냐, 협상의 체가 맞느냐, 이제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사실상 좀 표현이 뭐하긴 합니다만, 그렇게 계속 야지 놓는 듯한 이런 분위기였고요. 맞기는 맞는데 참 고약한 질문, 고약한 얘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박영선 원내대표는 맞다. 내가 위임받은 거 맞고, 네. 우리하고 유가족들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있고, 라고 이제 전제를 달면서, 이제, 이른바 오늘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가 말했던 박영선 안이라는 거를 중간중간 얘기를 했다는데, 했는데, 이완구 원내대표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 부분을 중심으로 논의를 안 했다. 이제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얘기한 골자는 그거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1차, 2차 합의를 거치면서 여야가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국회목 4명에 대해서 여당목 2명도 유족과 야당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전장치 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특검 후보를 이제 대통령한테 제청을 할 때 이제 2명을 하게 되는데요. 그 2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유족과 여야, 이 3자가 합의하는 4명 중에서 2명을 선정하는 그런 방안, 그러니까 2차 안전장치를 한 번 더 마련을 한 거죠.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됐었다고 하고, 이걸 이제 어제 유가족 총회에서, 표결까지 갔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 지금 얘기는, 야당은 계속해서 이제 이 부분을 주장을 했었고, 유가족은 어쨌든 수사권 기소권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거는 조금 물러서면서 이 부분을 이제 사실상 유가족이 총의를 모아서 이제 마지노선으로 제시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여야 간의 협의를 하는 과정,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새누리당 쪽에서 계속해서 이제 상설특검법에
그 취지를 이제 명분 삼아서 얘기했던 게 이제 유가족이 이 특검 후보자 4명을 선정하는 과정에 유가족이 직접 참여하는 것은 불가하다. 이런 부분을 계속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도 그렇다면 거기서는 여야 합의, 정치적인 합의를 하는 걸로 하고 유가족은 해되 이 야당이 의견을 가지고 이제 협상을 할 때 유가족들과 사전에 정치적인 협의를 해서 여야가 4명의 특검 후보자, 그러니까 특검 후보군을 선정하는데 선정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의견을 거의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리가 되면 사실은 이제 여야 간의 큰 이견은 뭐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유족들도 논의 과정에 일부 참여를 했으니까 그렇죠. 유족들한테 가서 다시 결재를 받아와야 하는 일은 지난번 1, 2차처럼은 아니게 될 수 있고. 아니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한 가지 좀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마지막 절차가 또 한 번 남아있다고 말씀드린 게 그건데요. 그러면 어제 유가족 총회는 네. 사실 지금까지 유가족들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돼야 진상규명을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 분명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지금 이제 협상의 물꼬가 터진 건 결국 유가족들이 이 정부 여당의 이 고집 혹은 불통 이런 것들에 직면을 해서 결국은 직접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 달라는 요구 이걸 이제 접는 그래서 유가족들이 사실 큰 양보를 하면서 이제 협상의 물꼬가 터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한 명시적 요구는 철회하되.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어제 총회는 사실 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직접 요구하지 않는 대신 그렇다면 유족들이 우리가 양해할 수 있는 유족들이 총의를 모을 수 있는 그 방안이 뭔가에 대해서 총회를 거쳐서 이제 결정을 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우리가 양보를 하면서 갈 수 있는 그 선을 어제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금 그 가족대책위 지도부가 오늘 지금 여야가 어제 했던 안보다 조금 더 뒤로 물러선 안으로 지금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거를 유가족 대표들이 그 직권으로 자기들의 권한, 그러니까 본인들의 권한만으로 이거를 수용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수용을 하게 될지라도 그 자리에서 바로 수용한다 하지 못한다라고 결정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겠죠. 버거운 융통성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고비가 하나 남은 거니까 그것은 당연히 물론 어느 모임이든 집행부라는 것은 권한을 위임받아서 활동하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치 국민투표로 의미를 묻듯이 유가족 총회에 다시 한번 부의해서 이번 기회를 놓치면 더 이상 재론할 것은 사실상 물 건너 가버리게 되는 거니까. 만사부려 튼튼이라. 알겠고요. 어쨌거나 그러면 오늘 상당한 진전은 있되 합의문에 서명을 하거나 그러기까지는 마지막 한 고비는 더 남아있다. 네, 그 정도. 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여야 대표가 하고 있는 것에서 의미 있는 진전과 합의,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유가족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 신뢰를 담보하는 장치를 뭘 만들어내느냐에 달려 있군요. 그렇죠. 그게 그렇죠. 그게 핵심이죠. 네. 오랜만에 그래도 좀 덜 어두운 소식을 전해주셨네. 저도 그래서 조금 마음은 더 가벼운 것 같습니다. 오늘 기사 쓰기 좋겠구만요, 뭐. 자. 기사는 참 쓰기 애매해요. 상황은. 이제, 만약에 지금 우리 예측대로 간다면, 사실 중요한 건 지금부터거든요. 진상조사위원회가 정말 얼마나 명확하고 분명하게 활동해낼 수 있느냐, 그리고 그들이 잘 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를 만들자는 건데, 장치를 아무리 잘 만들어 놔도 사람이 부실하거나 뭐 등등등의 이유로 조사나 수사 활동이 미진하면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할 텐데, 이제 그거는 뭐 진상조사규명회 특별법 이 활동에 맡기기로 일단은 하고, 아직 뭐 돈도 빠르지만. 그럼 여야 이제 정기국회 전략 어떻게들 하려고 한답니까? 일단 오늘 그 새정치민주연합과의 만남에서 새누리당이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중요한 혹은 이제 좀 전국을 좀 이렇게 턴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 법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경제 활성화 법안들이겠죠. 그리고 이제 정부 여당이 그동안에 쭉 얘기해왔던 것 중에 이제 정부조직법 개편안, 개정안, 그리고 유병헌법, 이른바 유병헌법이나 김영란법, 이런 법들의 처리를 굉장히 강조를 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협상 자리에서 이들 법안과의 연계 여부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새누리당이 그 문제를 제기를 했었는데요. 네. 어쨌든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공식적인 연계는 불가하다, 이렇게 입장을 정리를 했고요. 다만 어쨌든 그들 법안에 대한 처리도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 10월 말까지 이제 그들 법안, 그러니까 유병헌법이든 정부조직법이든 김영란법이든 이런 법안, 주요 법안들은 처리를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한다, 노력한다, 뭐 이런 정도로 예, 의견은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들어가겠죠? 송파동 세모니어 그렇죠. 이런 것들. 예.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정말 첨예한 쟁점사항이 될 만한 게 이제 이른바 이 경제 활성화 법안들 아닙니까? 네. 이 법안들에 대해서는 여야 간의 이견이 굉장히 크게 지금 나타나고 있고 또 이게 이제 새 예산안과도 맞물려 있어서 어쨌든 그런 문제들을 한 축에서는 이제 협상을 벌이고 논쟁을 벌여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다른 면에서는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이 되더라도 실질적인 진상규명 과정에 이르는 그 지난한 그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서 여야 모두 이제 뭐 여당은 나름대로 또 그 방어에 주력할 거고 야당은 실질적인 진상규명이 될 수 있도록 이 창을 열릴 텐데요. 어쨌든 그 이 두 축에 대한 여야 모두의 전략들이 지금부터 세워지고 있을 겁니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는 보면 이미 그 민주정책연구원에서 몇 가지 그 시나리오들을 작성을 해서 원내 지도부에 보고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당정청 협의를 아마 다음 주부터는 아마 거의 매주 한두 차례, 실무회의까지 포함하면 뭐 한두 차례 정도 계속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7시에 뭐 국회 본회의 열기로 했다면서요? 맞습니까? 네네, 7시에 본회의는 예정돼 있습니다. 그럼 뭐 그때 처리되겠네요. 예, 오늘은 아주 의미 있는 한 그 페이지를 넘길 수 있는 그런 소식들을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가산책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네, 지구촌 이슈. 장혜림 뉴스캐스터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건강 이상설 이런 것들이 계속 돌다가 북한 관영 매체가 며칠 전에 공식 일부 확인하기도 했었어요. 그 전체적인 과정을 일지식으로 한번 일단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에 불참하는 등 27일째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난 3일 모란봉합당 신작음악 한 이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온갖 루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5일 말씀하신 대로 북한 조선중앙TV에서 내보낸 지난달에 찍힌 영상에서 김정은이 다리를 저는 모습이 보인 이후 건강 악화설이 커졌고요. 조선중앙TV도 김정은 제1위원장이 불편하신 몸이라고 말하면서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29일 중국 웨이보에 따르면 이란의 이슬람 진리보라는 매체는 김정은이 뇌 어혈로 쓰러져 이미 스스로 운신할 수 없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진리보는 북한의 내부 파벌 투쟁으로 인한 혼란 때문에 북한과 이란의 군사 협력이 이미 중단된 상태다 이렇게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건강 이상설 외에 다른 소문도 뭐 있습니까? 네, 최근 중국과 국내 인터넷에서 김정은이 관저에서 친위대의 습격을 받아 체포됐다는 내용의 쿠데타설이 떠돌았습니다. 하지만 소문에 나오는 쿠데타 주동자가 2010년에 사망한 조명록 전 북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으로 알려지는 등 근거 없는 소문이라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오늘 조선일보는 북한을 방문한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김정은이 지난 6월 무리하게 현지 지도를 다니다 오른쪽 발목을 다쳤다고 전했고요. 이를 방치했다가 양쪽 발목뼈의 금이가 열흘 전쯤 수술을 받았고 평양에 있는 최고위층 전용병원에서 아직 입원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외신들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이 사회주의, 특히 북한의 최고위층 지도자의 건강 이런 것들은 아주 탑 시크릿이기 때문에 접근도 쉽지 않고 그래서 정보력과 첩보력 이런 것들을 판가름할 수 있는 계기도 되는데 외신들, 중동, 아까 지금 이란의 진리보 얘기했고 그 밖에 서방이나 다른 외신들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네, 외신들도 많이 다루고 있는데 주로 인용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주로 북한의 조선중앙TV와 조선일보의 오늘 보도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네네. 워싱턴 포스트는 현지 시간으로 29일 김정은과 관련해 쿠데타가 일어났다거나 그가 쓰러졌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전했고요. 그가 발목 수술을 받았다는 조선일보의 보도를 소개했습니다. 네. 허핑턴 포스트도 김정은이 3주 이상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온갖 소문이 나돌고 있다며 오는 10월 10일에 북한 노동당 창건기념일 행사에 그가 과연 모습을 보일지 그것이 주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일본 교도통신은 오늘 김정은 제1위원장의 건강 악화설이 돌고 있다며 한국에서는 과체중 때문에 통풍설이 났다 이런 소문이 퍼지고 있지만 모두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관심들은 많이 보이고 있는데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많이 엇갈리고 좀 그러는 게 있군요. 네. 저도 오늘 우리 장캐스트하고 아침에 이 건으로 관련해서 이렇게 서로 연락을 하고 의견을 교환하면서 저도 한 가지 입수한 게 있는데 이게 아직 정식으로 보도된 건 아니고 일종의 정보보고 차원의 모 국가기관 것이긴 합니다만 거기를 이렇게 보면 이건 청취자분들께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란의 이슬람 진리보 보도에 대해서 뇌어혈 부분은 아까 우리 장캐스터도 얘기를 한 바 있고요. 김정은이 지금 행동 능력을 일부 상실한 상태로 보인다. 그리고 내부의 파벌 투쟁이 좀 격렬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란과 북한은 매우 여러모로 가까운 사이인데 군사 경제 협력이 이미 중단되었고 북한에 와 있던 이란 직원들이 최근에 모두 국내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이란으로 귀환했다 이거죠. 네, 그리고 7월경에 어지럼 증세가 상당히 심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과체중도 건강의 악 요소다. 이런 얘기가 있고 언어 활동에 일부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김정은의 형인 김정철, 이른바 권력 암투설 얘기가 나올 때는 꼭 등장하는 인물인데 평양 교외의 지역에서 금위군 봉화조에 의해서 보안,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중에는 아직 확인해서 정보화 과정을 거쳐서 언론 보도가 되기 힘든 문제도 조금 있을 수 있는데 중국 이런 데서 입수된 것들 모아놓은 상태겠죠. 아무튼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주문형 뉴스를 생산하시느라고 평소에 해오던 작업 방식과 조금 달랐을 텐데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지구촌 이슈 장혜림 외신 뉴스캐스터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경향신문에 매일 4컷짜리 시사 만평 장도리를 그리고 있는 박순찬 화백님이시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간이면 마감했을 시간인가요? 좀 한가하신가요? 예, 이제만 마감을 한 시간이네요. 예. 오늘 아침 것도, 그러니까 오늘자 신문, 지금 막 마감하신 거 이제 내일자 신문 조금 있으면 인쇄할 텐데, 오늘 아침도 명작이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주변에서. 서북청년단 재건을 운운하는 자들이 버젓이 고개를 들고 다니는 등 지금 고속으로 역주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동의 물결이 아주 거세고. 근데 가끔은 제대로 운전하는 운전기사가 주행 중에 실종되는 그런 현실을 짚었던데 내일자 만화는 뭔지 지금 살짝 귀뜸해 줄 수 있어요? 예, 내일자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을 소재로 해서 네. 그랬는데요. 얼마 전에 박기태 전 국회의장이 성추행 사건으로 경찰서에서 이제 조사를 받았는데 예. 좀
어떤 황제 조사를 받았다는 얘기도 있고. 예. 하는 그런 소재를 가지고 한번 그렸습니다. 예. 더 자세한 거는 저기 봐야죠, 뭐. 이거 영화 미리 얘기해주면은 스포일러라고 하던가? 뭐 그렇잖아요. 예. 보통, 작화 시간은 대략 얼마나 걸립니까? 뭐 실제 작업 시간은 그렇게 뭐 길지는 않습니다. 예. 네, 근데 구상하는 시간이 조금 그렇겠죠. 길기도 하고요. 대개 조간신문의 경우에는 2시쯤에 회의가 열리죠, 아마. 경향신문도 그런가요? 예. 그 부장단 회의에 우리 박화백도 들어가십니까? 뭐 저는 안 들어가고요. 예전에 그 초창기에 네. 제가 처음 만화를 시작했을 때는 어떤 이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된다는 그런 회사 측에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처음에 조금 들어갔었는데요. 네네. 뭐 언젠가부터는 뭐 안 들어가고 있어요. 물론 요즘 뭐 인터넷을 통해서 각 분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의 뉴스를 바로 접할 수 있긴 하지만 그렇죠. 그날 내가 근무하는 신문에서 일테면 뭐가 특종이라는 것을 이제 내부 보고될 수도 있는 자리고 각 부에서 발제하는 주요 아이템들은 뭔지를 알아두면은 만평을 그리는데 혹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네. 지루해서 안 들어가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신문에 연재되는 만화는 어떤 독자적인 뭐 영역을 가지고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그 컨셉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또 나름대로 다양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도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떤 만화의 개성을 가지고 또 그리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정보의 과잉, 그러니까 정보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 문제라기보다는 화백 본인의 고유한 안목으로 시국이나 세상을 이렇게 쭉 바라봐 오면서 그날 가장 다루고자 하는 것을 독립적으로 그리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번역해서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그게 신문 구성상 또 그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그 전략적으로 만약에 우리 신문 아무개 기자가 어디 가서 아주 특별한 특종을 해왔다. 또 그러면 만화로도 함께 좀 일조를 해주자. 가끔 그런 전략적 만화를 그려야 하는 날도 있긴 있나요? 그게 이제 신문사 측의 어떤 전략이 뭐 있을 수 있지만요. 네. 그게 꼭 어떤 영향을 받는 건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준비한 질문도 있고 제가 아까 미리 고지를 했거든요. 방송 초반에 박화백과 인터뷰할 거다 그랬더니 한 대여섯 명께서 6분쯤께서 굉장히 많이 아주 자세하고 디테일하고 그런 걸 많이 질문을 주셨어요. 그걸 섞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사전에 보내진 질문지는 그냥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어느 청취자분께서요. 박화백이 열심히 그려놨는데 위에서 퇴짜 놓는 수 있습니까? 그럴 땐 어떻게 대처하세요? 그렇게 물으셨네요. 그런 경우는 사실 지금 거의 없고요. 없어요. 어떤 만화가든 기자든 어떤 그 편집권에 대한 권한이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요. 경향신문 같은 경우 지금 딱히 지금 뭐 그런 어떤 터치는 없습니다. 네. 제가 이건 직접 목격한 일이기도 한데 과거에 어떤 뭐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2개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편집국장한테 보이더라고요. 그럼 편집국장이 이게 뭐 낫지 않아? 그러면서 이렇게 정하는 것도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매일 2개를 그려야 되나? 저도 제가 뭐 아마 알고 있는 분의 말씀 같은데요. 그게 어떤 사내의 그런 이 문화 일종의 전통이나 문화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또 만화가가 바꾸는 경우도 있고요. 뭐 바꾸지 않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그 시사 만화가 휴가가 없었습니다. 휴가를 가려면은 미리 그려놓고 가고 그런 전통이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오다가 그거를 그 한겨레 박지동 화백이 바꾸셨죠. 신문에 만화가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선례를 남기시는 바람에 그 후배들이 지금 저도 얼마 전에 휴가를 갔다 왔습니다만 신문에 이제 만화가 실리지 않으면서 만화가들이 휴가를 갈 수 있는 그런 전통이 생기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만드느냐에 달리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각 사별로 전통이나 스타일이 조금씩 다른데 적어도 한겨레 박재동 화보액은 그런 전통을 하나 새로 세웠다. 그렇죠. 그리고 타사들에도 일부 퍼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부 다 이제 전체 그런 문화가 다 이제 생겼죠. 예. 혹시 말이에요. 그 아주 날카로운 풍자와 아주 매섭게 꼬집는 이것 때문에 인터넷에서는 장돌이라고 안 부르고 갓돌인가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들어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그 G.O.D. 신을 뜻하는 갓돌이던데 제가 그 연원을 듣고 나니까 제가 실은 제 페이스북에 좀 물었거든요. 박화백한테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어서 뭐 좀 물으시겠습니까? 이랬더니 누가 그 얘기를 써놓으셨던데 그 굉장한 과찬이던데 그 말 그런 닉네임이 붙은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많이 높이 평가해 주시는 분들이 적어주시는 거고. 근데 이제 네티즌들 인터넷 상에서는 이제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그런 것들에 이제 갓을 붙여서 조어를 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만화 자체의 훌륭함이라기보다는 지금 어떤 세태에 어떤 말하고 싶은 것들을 제가 대신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만화에서 대신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그런 감정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청취자 질문 하나만 더 하고 제 질문 돌아가겠습니다. 모 기관이나 기관원들로부터 협박 또는 감시 같은 거 당한 적 있습니까? 안위가 걱정됩니다. 라고 OK 마린 청취자분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실질적으로 느끼는 그런 감시는 없었고요. 예. 실제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하거나, 그렇게 느낀 경우는 없었습니다. 어이, 박화백, 그렇게 그리면 별 재미없어. 그런 전화 받아본 적 없어요? 네. 그런 것들이 사실 지금은, 어떤 사이버 공간상에서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또 만화에 대한 댓글로도 여러 댓글들이 이제 붙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런 댓글을 통해서, 이제 불만의 얘기들은 많이 접하고 있죠. 예. 박화백은 지난 1995년, 그러니까 한 15년, 20년쯤 됐네요. 경향신문이 이제 그때는 한국화약이라는 체벌 소유로 있을 때인데, 4컷 만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20대 맞습니까? 예, 그때 막 대학 졸업한 직후에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면 굉장히 빨리 중앙 언론사에서 이렇게 자기 고유 지면을 갖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실력이 좋아서인가요? 운이 좋아서인가요? 그때 마침 제가 졸업하는 해에 경향신문에서 만화가 모집을 해서요. 공채를 하는 바람에 제가 원래는 극화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경향신문에서 공채를 해서 지원을 해서 이제 어떤 시기적으로 타이밍이 맞았다 이거죠, 서로. 타이밍이 맞았죠. 극화 작가가 되려 했다는 얘기는 제가 만화를 잘 몰라서 여쭙는 미안한 말인데 이현세 이런 사람처럼 이렇게 몇 권짜리 만화 그런 걸 극화라고 합니까? 그렇죠. 그런 드라마로 이루어져 있는 만화죠. 아, 그러니까 장편 긴 거. 그렇죠. 예. 하루하루 짤막하게 하는 거 말고요. 예, 매일 연재를 하더라도 그게 이제 계속 스토리가 이어지는. 네네. 자, 근데 이제 어쨌거나 경향신문이 언론 큰 풍파를 겪으면서 지금은 사원 지주제 신문으로 바뀌고 대표적인 진보 매체로 자리매김하는 그런 많은 과정을 쭉 언론계에서 지켜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민주정부 10년을 겪다가 이명박 정부와 지금 현 정부 들어서 한 7년 동안 최근 3, 4년 동안 아주 급격하게 우경 보수화, 반동화 이렇게 되고 있고 오늘 우리 박화백이 그런 만화의 용어를 빌리자면 심하게 역주행하는 것 같은데 이런 현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예. 일단 제가 지금까지 이제 만화를 그리기 위해서 여러 뉴스를 접하면서, 이렇게 이제 세상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기울이면서 이제 새로운 그런 결과 이렇게 제가 이제 지금 봤을 때 보면은, 지금 분명히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이제 분명히 역주행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는데 이게
사실 결국은 그동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있는 건 아니고요. 분명히 이제 그 잠복해 있었던 것들이 수면 위로 이렇게 가는 과정이 아닌가. 예.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이런 계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 사회에 잠복해 있던 여러 문제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런 것들을 고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 또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또 사회 변화를 위한 동력을 역으로 확보하자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고요. 예. 그럼 아까 입문 과정에서 운이 좋았다 이러시면서 근데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연세대학교의 그 민주화 과정에서의 상징적 인물이 된 이한열 열사, 고 이한열 열사와 같은 서클 생활을 했었다고요? 그러니까 예. 같이 활동한 건 아니고 서클이 같다 이 말입니까? 예, 이한열 열사가 이제 만화 동아리에 계셨습니다. 네. 제가 그 같은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는데 제가 뭐 입학했을 때는 이미 사망. 고인이 된 예. 시절이었고 저도 이제 말로만 예. 선배들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들었었죠. 예. 그 서클에서는 그러면 그 연세대학교에 무슨 만화과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죠? 예. 그러면 학생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자기들끼리 공부하고 서로 가르쳐주고 그럽니까? 일종의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 동호회 개념이죠. 옛날에 그 동아리 서클이라는 게 동호회고 이제 예를 들면 만화 동아리라 그러면은 그래도 만화를 그리진 못해도 만화를 좀 좋아하고 만화를 많이 보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 당시 학교를 들어갔을 때가 이제 만화에 대한 관심을 떳떳하게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막 형성되던 시절이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 대학에서도 만화 동아리가 조금씩 생겨나는 그런 시점이었고 아마 만화 사랑이 첫 만화 동아리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전국에서요?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떤 만화에 대해서 좀 뭔가 진지하게 접근을 하고 얘기도 나누고 제작도 하고 매체나 장르로서의 만화로 제대로 대접하기 시작하고 뭐 그런 타이밍이었다 이 말씀이죠. 그림 공부는 혼자 합니까? 그 공부라는 게 결국은 저는 그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공부든 학문도 마찬가지고 그 훈련을 통해서 체화를 시켜서 이제 만드는 거라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그림이라는 거는 결국 만화의 일부고 그렇게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는 아닙니다. 근데 분명히 많은 훈련이 필요한 거고 그러겠죠. 혼자서 이제 좀 그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부분은 있죠. 예. 오늘 우리 박화백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저도 막 아까운데 한 35초 정도만 쓰겠습니다. 짧게 답변 부탁드려서 미안해요. 매일매일 스트레스가 굉장히 클 텐데 혹시 이 사람 칼럼은 전혀 안 빼놓고 늘 본다라는 컬럼리스트나 기자 또는 문객, 논객 한 사람하고 이 사람은 정말 내가 존경하는 만화가다. 선배 만화가, 후배여도 상관없고 한 사람씩 혹시 골라줄 수 있습니까? 네. 딱히 제가 이렇게 정해진 글이나 인물은 없는 편인데요. 그래도 이제 가능하면 좀 찾아보려고 하는 칼럼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박노저 교수의 글을 좀 웬만하면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제 외국인이지만 오히려 외국인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를 굉장히 객관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요. 그리고요. 웬만하면 찾아보려고 하고 국내 만화가 중에는 허영만 선생을 가장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많이 존경하고 허영만 화백이요? 예. 식객.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많으십니다. 오늘 시간이 충분치 못해서 다음 주부터 이강윤의 오늘이 다시 90분으로 환원하는데 적당한 타이밍에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어차피 마감 후니까. 청취자 게시판의 반응이 대단히 뜨겁습니다. 몇 가지 질문도 남겨뒀으니까 우리 조만간 다시 한번 만나기로 하십시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강윤의 오늘 진짜 인터뷰 경향신문의 시사만평을 매일 그리고 있는 장도리
박순찬 화백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클로징 멘트를 모처럼 신선한 걸 하나 준비했는데 시간상 도저히 오늘 해소가 안 됩니다. 시의성이 있는 건 아니니까 이건 내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만 기다리시면 다시 90분 갑니다. 우리 여유 있게 방송하십시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강윤이었습니다. 내일 뵙죠.